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넥스터디에서 행정학 경찰학 전임을 맡고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문제 다들 잘 보셨죠? 문제 자체는 상대적으로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100 정도 꽤 있으시고 상위 30% 점수도 꽤 높은 편이니까 일단 오늘 문제 살펴보기 전에 제가 3회차 문제 해설하면서 발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잘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게 3회차 31번 1번 선지 DEA라는 정책 분석 방법에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DEA는 데이터 인벨롭먼트 어널리시스고 자료 포락 분석이에요. 자료 포락 분석.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불편 드린 점 죄송하고요. 예, 됐죠? 그러면 오늘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정답률 낮은 문제 중심으로. 일단은 개괄적인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오늘 문제는 평균이 88.85점이에요. 3회 문제보다는 조금 내려갔죠. 그리고 100점이 홈스터디 한 분을 포함해서 8분이십니다. 그리고 상위 30%는 97.5점이에요. 역시 우리 친구들 행정학 잘하시죠? 예, 잘합니다. 그리고 상위 30% 점수인 97.5점이 34.43%까지 내려가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제의 기준은 정답률이 70% 미만인 문제예요. 미만하고 이하는 잘 구분하시죠? 경찰학에서 가끔씩 그 함정 문제로 나오긴 하는데, 예, 70% 미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12번, 17번, 20번, 26번, 38번, 39번, 총 6문제죠. 6문제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좀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자,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문제죠. 12번 문제는 19년 국가직 7급이랑 20년 우리 경감무 문제를 섞어서 박스를 만든 문제예요. 자, 먼저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보기 가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목표들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예, 맞죠? 왜 맞을까요? 아까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보기나 선지 같은 경우에는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최적 수단을 찾는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아니면 서술되어 있는 선지나 보기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체계에는 합리 모형의 의사결정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end, means, hierarchy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목표가 되고 그 목표의 수단이 있고요. 그 수단은 다시 하위 목표의 또 수단이 되는 그러니까 이 하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수단은 다시 그거보다 하위 수단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는 주어져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 모형의 기본적인 로직이고요. 여기서 보기를 보시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목표들을 설정한 이거는 각각의 수단들을 목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최상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위 목표인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최상위 목표의 수단이지만 이 상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에 따라서 대안들을 탐색을 하고 대안들의 결과값은 다 알고 있으니까 비교 분석을 하고 이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거는 맞는 보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나아갈게요. 만족 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여기까지 맞죠? 몇 개의 대안만 여기까지도 맞죠? 병렬적으로 탐색한다고 본다. 여기서 걸리는 게 병렬적이라는 건데 하버트 알렉산더 사이먼은 행정인이랑 경제인이랑 그러니까 이전에 합리 모형에서 전제했던 경제인이랑 행정인의 행태를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집단에서 못 찾기 비유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경제인입니다. 뾰족하죠? 미안해요. B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행정인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잠깐만요. 이 친구들이 못 받기를 해야 돼요. 어떤 나무 사이를 연결하거나 이렇게 못 받기를 해야겠죠. 못 받기를 하는데
그 못이 그 어떤 마국간에 집단에 다 꽂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집단이 있다고 쳐요. 보이죠? 예, 좋아요. 똑같은 집단이 있어요. 근데 못이 막 이렇게 까만색으로 할까요? 잠깐만요. 자, 까만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까만색으로. 못이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못이 막 이렇게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두껍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더 헷갈리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제인은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이 친구는 이걸 알고 있어요. 나한테 가장 내가 이 못 받기를 위해서 어떤 굵기에 어떤 길이의 못을 써야 한다. 목표는 명확하니까 못 받기라는 목표는 주어진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최상의 목표이죠. 못 받기라는 목표는 주어진 것이고 못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못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건 수단일 수도 있지만 단단하게 나무 사이를 연결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상위 목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응? 이해됐죠? 주로 수단을 볼 수 있겠죠. 여튼 상위 목표로 작용할 수 있어요. 여튼 간에 뭐 이렇게 못이 꽂혀 있으면 A라는 친구는 내가 어떤 길이의 어떤 두께의 못을 찾아서 못 받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여기 있는 못들을 다 꺼내요. 다 꺼내서 막 다 늘어놓는 거죠. 늘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쳐요. 늘어놨어요. 늘어놓고 그 중에 자기가 못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 그러니까 설정해놓은 목표에 맞는 이 대안들을 다 늘어놓고 그 자기의 목적에 맞는 못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난 이걸로 할래. 난 이걸로 할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인의 의사결정 행태예요. 의사결정과 대안을 선택하는 행태란 말이죠. 사이먼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B라는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 하나 꺼내봐. 근데 안 맞아. 그래? 그럼 이쯤에서 한번 또 꺼내봐. 또 안 맞아. 이쯤에서 하나 꺼내봐. 얘를 꺼냈어요. 얘를 꺼냈다고 쳐요. 근데 얘는 맞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퀀셜하고 랜덤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병렬적이란 표현이 만족무형에 맞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래서 병렬적이지 않다. 대안을 탐색할 때 병렬적이지 않다. 틀려요. 비가분적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점중주의 정책 결정 모형을 적용하기 용이하다. 힘들겠죠. 비가분적 정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뭐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거는 한꺼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토털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점중주의 정책 결정 모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죠. 그 다음에 혼합 주사 모형은 근본 결정과 세부 결정을 혼합 주사 모형은 근본 결정과 세부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 결정의 경우 점증 모형을, 세부적 결정의 경우 합리 모형의 의사 결정 방식을 따른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반대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뭘까요? 왜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 모형을 적용하고 어떤 이유에서 왜 이게 합리 모형으로 얘기하고 세부적 결정의 경우에는 점증 모형으로 얘기하나요? 그걸 고민해 봐야죠. 이거는 일단 제가 해설 10번표에 합리 모형이랑 점증 모형이나 혼합 탐사 모형의 각각의 대안의 탐색과 결과의 예측 어떤 범위로 하는지 제가 적어놨죠. 한번 이걸 검토해 보시고요. 기준은 혼합 탐사 모형에서 기준은 그거예요. 대안의 탐색이 근본적 결정에는 포괄적으로 대안을 탐색하기 때문에 합리 모형이고 그것의 비현실성을 완화해서 대안의 결과 예측은 제한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 모형의 방법인 제한적인 대안의 탐색을 하고 그것의 보수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대안의 결과 예측은 포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지저분하네요. 일추죠. 오케이. X예요. 그리고 들어가 제시한 최종 모형에서 메타 결정 단계
메타 폴리시 메이킹 스테이지죠. 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 결정, 전략의 결정, 그쵸? 정책 결정하기 이전에 그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니까 자원의 조사, 처리 및 개발 맞죠? 정책 집행을 위한 동기부여죠. 이게 틀린 거죠. 정책 집행을 위한 동기부여는 포스트 팔리시 메이킹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거죠. 후기 정책 결정 단계. 오케이. 맞죠? 그러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나죠. 1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정답률은 55%이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2번이었어요. 두 개로 보신 건데 아마도 병렬적에 걸리시거나 다른 것 마에서 약간 암기가 약간 부족, 암기를 아직 덜 하신 분들은 이건 암기의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여튼 이걸 암기하시는 두 문자 따서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암기가 좀 아직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아직 지금 당장 암기를 시작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여튼 그런 분들이 아마 마에서 걸리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12번 됐고 그 다음 문제가 17번 문제죠. 17번 문제. 이렇게 위에 있어요. 네. 17번 문제. 플라스만과 윌다브스키가 분석한 오클랜드 사업의 정책 실패 이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예 물어봤죠. 오클랜드 사업의 그러니까는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의 임플리멘테이션이 정책 집행에 13년도인가요? 제 기억은 그런데 여튼 정책 집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문헌이라고들 평가를 해요. 사실 그 전에 논문들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여튼 근데 그 연구의 대상은 뭐였냐면 오클랜드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오클랜드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천 막고 댐 만든, 그러니까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 토목 벌채하고 이런 것들, 벌채라고 그러죠. 벌채하고 이런 것들, 나무 자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을 분석을 했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고용 창출을 하고 그리고 경제 개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클랜드 개발 사업을 했대요. 근데 이분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실패한 사업이라는 거죠. 왜 실패했어? 왜 실패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5가지인가 6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만 살펴보면 일단 적절한 정책 수단이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있는데 그 사업 고용 창출이라는 그것의 목적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참여 기관의 참여자의 부족 이게 틀리는 건데, 이게 왜 틀리냐 하면 이분들이 했던 정책 오클랜드 개발 사업의 실패 이유 중에 가장 크다기보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양한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들 각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터 포인트, 그러니까는 거부점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얘기해. 뭐 하려고 그러면 저 얘기해. 이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책이 집행이 안 되잖아요. 진행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클랜드 개발 사업이 실패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는 걸로 바꾸려면 참여기관과 참여자들이 참여기관과 참여자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리더십의 주도성의 문제. 그러니까는 거기선 그래서 플라스만과 윌다브스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리더십의 지속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 참여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리더십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리더십이 떨어지다 보면 어떤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장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장애들마다 정책이 지연된단 말이에요. 지연되거나 끝내 좌초되거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클랜드 개발 사업 실패 이후에 해당을 해요. 그다음에 부적절한 집행기관의 선정, 이것도 역시 그분들이 말씀하신 오클랜드 개발 사업의 실패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21년 경정 승진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난이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계속 이 문제들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약간 다르긴 한데 하향적 정책 집행에서 말하는 것들, 하향적 정책 집행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추려서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근본이 되는 게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의 집행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연결해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약간 낯설어서 정답률이 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도 정답률이 55%이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3번이에요. 리더십의 지속성. 아까 말씀드렸죠? 독립적인 집행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오케이? 독립적인 집행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독립적인 사업의 집행, 정확히 따지면 사업의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의 지속성 문제는 밀다우스키와 프레스만이 제시했던 정책 실패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가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 정책 집행 접근법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이죠. 상향적 접근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적, 상향적 헷갈릴까봐 상향적 할 때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거든요. 그래서 상향적 접근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요? 않은 것은 예, 됐죠? 그러면 보기 가부터 가볼게요. 그리고 20번은 15년 행정사 문제예요. 자, 정책 목표보다는 집행 문제 해결 초점을 맞추죠. 상향적이잖아요. 하향적이 아니라. 그리고 맞죠. 의도하지 않았던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책을 그러니까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 중요시하는 거는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 생각했듯이 그냥 논리 모형이라든가 법제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다면 정책이 성공적인 정책 집행이 일어난다고, 정책 집행의 성공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아니면 정책 집행가들이 아니면 립스키 얘기를 들으면 스트리트 레벨 뷰로크라시들이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상향적 접근 방법에서 했던 것과 같이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다른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들 같이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죠? 그리고 보기 답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일선 관리와 대상 집단의 행태를 고찰하죠. 이게 사행식 접근 방법의 연구 방식입니다. 오케이, 됐죠? 맞고, 선거직 공무원에 의한 정책 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죠. 자, 물론 이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일단 여기서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뭐래요? 선거직 공무원에 의한 정책 결정과 책임이에요. 그죠? 근데 사양식 접근 방법에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출되지 않는 관료들이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는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선 관료들이 쉽게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요인들이 경시되기 쉽죠. 이거는 자꾸 헷갈리죠.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레벨이나 아니면 정책 현장에서 정책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경시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먹히는지, 정책 현장에서 정책 대상 집단에게 제대로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목적을 달성하고, 정책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정책 대상 집단들에게 정책이 유효하게, 정책 집행을 통해서 유효한 정책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하나입니다. 근데 얘의 정답률은 65%이시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 2번이에요. 뭐를 걸리셨을까요? 일단은 나가 제일 어려웠던 보기 같고, 나머지 것들은 딱히 아마 이럴 수는 있어요. 앞에 한 개짜리가 나왔는데 또 박스로 한 개짜리를 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행정학은 좀 덜하긴 한데, 정책학 같은 경우에는 경찰학 같은 경우죠.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박스 문제 6개 박스 보기 넣어놓고선 정답이 틀린 게 하나도 없음, 이런 것들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박스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명확하게 OX를 구별해서 문제를 푸실 필요가 있고, 대신에 헷갈리는 보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시간 잡지 마시고 꼭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고민해서 한 문제를 맞춰도 우리 2.5점이고요. 총점에서. 그리고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도 2.5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박스 문제에서 말려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이후에 문제 풀 때 시간이 모자랄 수 있죠. 그런 부분은 그닥 좋은 수험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올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OMR 카드를 잘못 마킹하거나 밀려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또 예비 마킹이 된다는 설도 있고 안 된다는 설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승진에서는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비 마킹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밀려서 마킹을 하지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26번으로 갈게요. 26번은 문제 3페이지에 있어요. 정책 학습이네요. 네, 정책 학습입니다. 정책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1번, 정책 학습의 주체는 정책 학습이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정책 창도 연합체. 이거는 갑자기 사바티어, 미안해요. 폴 사바티어가 얘기하는 ACF, 어드버커시 코얼리션 프레임워크, 정책 지지 옹호 연합.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 여튼 정책 창도 연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아요.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정책 학습이 뭘까요? 정책 학습이 쉽게 얘기하면 정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을 집행하거나 집행한 이후에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의 목표나 수단 같은 것들의 효과성, 적절성, 효율성들과 같은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체계적 사고를 통해서 목표나 수단들을 바꿔나가는 걸 정책 학습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할게요. 정책 학습은 정책을 해보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정책의 목표나 수단을 바꾸는 걸 정책 학습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맞겠죠? 약간 너무 단순하게, 비학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해하기 좋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해하기 좋다면 전자로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얘기하려면, 후자로 얘기해 주시면 좋고, 그게 정책 학습이 무엇인지가 선지나 보기에 나올 수 있는데, 후자의 개념을 갖고도,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1번, 그러니까 정책에 참여한 주체들이 정책을 효과성이나 아니면은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책이나 목표 수단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개인도 될 수 있고 조직도 될 수 있고 정책 창조 연합도 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지 2번, 로지의 교훈업계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조사 연구하여 창도자의 관할 지역에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이건 맞아요. 이건 로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벤치마킹이에요. 그리고 3번, 하울렛과 라마시의 내생적 학습은 정책 문제의 정의 또는 정책 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 제기를 포함한다. 이것도 하울렛과 라메시가 하울렛과 라메시가 이렇게 내생적 학습과 외생적 학습 나누었는데, 최대한 이해를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는 학자들이 이름이 나오면 그분들이 주장하신 바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형들을 많이 표로 바꿔놓으시고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놓으셨죠. 최대한 그 표들을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외워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여튼 그래서 이거는 외생적 학습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버클랜드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은 하울렛과 라마시의 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는 제일 헷갈리시는 부분이 우리 한번 표를 보고 한번 볼까요? 표를 보고 얘기해 볼까요? 몇 페이지냐 하면 예, 표 5페이지. 그러니까 5페이지 해설 5페이지인 거죠. 여기 있네요. 잘 보이나요? 어차피 이쪽은 안 봐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내생적 학습은 그러니까 수단이나 내생이나 내부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 사회적 학습을 외생적 학습과 유사하게 본다는 거는 정책 학습의 어떠한
사회적 학습은 정책 또는 사업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학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내생 변수가 아닌 외생 변수에 대한 학습이라고 해서 외생적 학습과 유사하게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아니고, 죄송해요. 안 헷갈리시는 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정책 환경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노화준 교수님이 아마 정책학 원론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이게 정책 환경, 그러니까 내생적 학습을 설명하면서 정책 환경 또는 정책 수단이 학습 대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야, 환경은 일반적으로 어떤 체계가 있어요. 체계 외에 있는 것들이 다 환경이잖아. 근데 정책 환경에 대한 학습이 왜 내생적 학습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거는 번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문으로는 세팅 오브 팔리스 인스트루먼트예요. 그러니까는 정책 수단들의 세팅이란 말이에요. 세팅. 이거를 환경이라고 해석을 해 놓으셔서 세팅의 해석일까요? 그러니까 정책 수단들은 내생적인 건 알겠죠. 그래서 수단적 정책 학습이랑 유사한 의미로 쓸 수 있는 건 알겠죠. 근데 그 수단들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가 그게 정책 학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생적 학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세팅을 환경이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정책 수단에 대한 세팅이 환경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environment가 아니라 세팅. 그러니까 세팅 오브 팔리시 인스트루먼트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러면 정책 수단, 그러니까 버클랜드가 말하는 수단적 정책 학습과 하울렐 MS가 얘기하는 내생적 학습이 유사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이해되실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고요. 그 다음에 볼 문제가 우리 26번까지 봤죠. 26번 기출처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미안해요. 26번의 기출처는 17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원문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아마 이거 설명드리면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이 38번, 39번이에요. 38번. 3페이지에 있죠? 4페이지에 있네요. 4페이지에 있었어요. 38번. 오케이. 보시죠. 정부 업무 특정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14년 서울의 실급 문제예요. 오지선다 문제를 선지 하나를 빼서 사지선다로 만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약간 논란이 있는 문제예요. 일단은 이걸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1번을 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넣었어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항상 제가 보험을 든다고 그랬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계 확립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 업무 특정 평가는 국무총리가 하는 거고, 두 부처 이상의 부처가 연관되어 있을 때,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국무총리가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약간이 아니고 하향적이고, 그리고 약간 강제적인 측면이 있겠죠. 근데 중앙행정기관 긴밀한 정책협력 체계 확립은 자율적인 관계, 부처 간 관계 속에서 더 제고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의뢰 입장에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게 틀린 선지로 나왔으니 그것을 이제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틀리게 만들려고. 근데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두 개 부처 이상의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업무들을 수직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정책협력체계가 구현되지 않을까. 사실 이거는 그런 의도가 정부 업무 특정 평가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건 어느 측면,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정부 업무 특정 평가를 해보니 서로 간의 협력보다는 서로 간의 평가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뭐 자료를 누락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같이 인볼브되어 있는 그 정책들 중에서 자기들이
행한 자기들이 정책을 집행한 그 분야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결국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어떠한 협력 체계가 협력 체계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로 비판을 받아요.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에도 논란이 있는 문제이긴 했는데 정답이 바뀌진 않았어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틀리는 겁니다. 둘째,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조문을 달아뒀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맞죠? 평가 방식으로 볼 때 하향적이죠. 오케이.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을 특정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집중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 조문을 제가 그 해설 조문을 보면 조문을 같이 볼까요? 마지막에 있네요. 있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있어요. 일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분야에 특별평가를 실시하고 특정평가는 실시하고 공개하는 게 의무예요. 됐죠? 근데 여기 보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부분인데 이게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되니까 기소가 아니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 보기가 뭐냐면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혁신 과제라든가 아니면 혁신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에는 녹색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특정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권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 시행령 14조 2호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는 정권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특정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문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걸로 문제를 냈어요. 됐죠? 네, 이거는 기출 원문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1층에 내려와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1번을 선택하신 분이 65%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3번이었어요. 하향식 평가 맞아요. 국무총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거를 혹시 옳은 것으로 보셨나요? 옳은 것으로 보셨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로 틀리면 안 돼요. 저도 문제 풀면서 여러분과 같이 문제 풀면 3회차였나요? 2회차였나요? 저거 같이 문제 풀면서 제가 마지막 문제 그렇게 헷갈린 적 있죠. 그렇게 안 하도록 우리 한번 그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9번 정책 변동 문제이죠. 헷갈리는데 왜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정책학이니까 제가 정정희 교수님 책 많이 보는데 정정희 교수님과 다른 교수님들도 행대에서 유명하신 교수님들이래요. 다른 분들 이름 다 이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안 보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여튼 정정희 교수님 책을 보면 정책 유지와 정책 승계가 구별이 곤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책 유지나 정책 승계나 공통점은 뭐예요? 기본적 특성은 유지한다는 거죠. 목적을 유지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나요? 그러니까 정책의 기본적 특성, 그러니까 목적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책 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부적인 것들이 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 승계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단인 사업 프로그램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담당 기관 조직이 바뀔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예산이나 아니면은 뭐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정책 유지는 조금 더 변화의 대상이 조금 더 좁고 정책 승계는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정책 혁신까지는 안 되지만, 왜 정책 혁신은 아예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거니까 정책 혁신까지는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더 넓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사례들이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례들을 갖고 구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21년 경정 승진 문제입니다. 원문이고요. 정답률은 65%고 매력적인 오답은 3번이에요. 역시 정책 유지랑 정책 승계를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하지만 사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승계 유형에서 정책 승계, 선형적 승계, 부분적 종결, 통합, 우발적 승계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정책 변동을 내용에 따라서 정책 유지, 혁신, 승계, 종결로 나누고 그 분류 중에 정책 승계를 다시 선형적 승계, 부분적 종결, 정책 통합, 우발적 승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형적 승계랑 뭐 부분적 종결 이런 식으로 나누고 나머지 거 기타 이렇게 나누는데, 여튼 그리고 선형적 승계는 정책 대체라고도 얘기해요.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렇게 얘기도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볼까요? 정책 유지가 뭐예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 기본적인 목적이라든가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거기에 뭐 수단 중에서 수단이 바뀐다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절차 같은 걸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유지가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일단 이거 보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최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거겠죠. 예, 가장 옳은 것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 혁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 부분을 새로 만드는 거죠. 오케이? 야간 통행금지 철폐, 이건 뭐예요? 정책 종결이죠. 이제 안 하는 거. 그다음에 3번 정책 승계, 아까 말했듯이 정책 승계는 아까 말했듯이 정책 목적이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되게 포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이버 범죄는 없었던 문제였죠. 없었던 사회 문제인데 그것이 문제가 IT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 기술 IT 기술이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이럼으로써 사이버 범죄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생겼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수사대를 창설한 것이니까 이거는 정책 혁신의 사례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속운전 단속을 교통유사관에서 감시 카메라로 정책 수단 자체가 아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게 정책 승계이다. 오케이, 되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6문제를 살펴봤어요. 일단은 상위 30% 점수로 봤을 때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기보다 저는 검토할 때는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행정학, 특히 총론과 정책학부는 잘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내일 화요일이죠. 내일 조직론을 들어갈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조직론은 약간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썸션이라고, 그러니까 가설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 이러이러 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직론 인사는 좀 덜한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영학에서 사례 연구들 같은 것들 많이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반론을 추구하기보다는 모형들 자체 아니면 학자들의 주장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암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늘 강조하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고, 그리고 안 되면 암기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지금까지 렉스터디 행정학 경찰학 전임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